실버 머니 시리즈 지인이 권한 투자 그 선택의 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김영수의 아침은 늘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알람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통장 잔고입니다. 숫자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부터 하루를 견디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쉼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연장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대기실에서 만나는 또래 노인들의 대화는 그의 방어를 무너뜨립니다. 연금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 나이에 아프면 끝이죠. 그 말들은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문장들을 자신의 미래로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아내 이순자는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식탁 위 반찬은 점점 단출해졌습니다. 김영수는 그 변화를 모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매번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돈을 벌지 못하는 순간부터 그는 가장이 아니라 짐이 된 기분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던 김영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박상호라는 이름이 떠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젊을 때 함께 술을 마시며 인생을 이야기하던 사이, 김영수는 반가움보다 먼저 묘한 긴장을 느끼며 전화를 받습니다. 형님, 요즘 어떠세요? 박상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습니다. 김영수는 잠깐 말을 고르다 대답합니다. 뭐, 다들 그렇지. 박상호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갑니다. 형님, 요즘 같은 세상에 통장에 돈 묶어두면 손해입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리지만 김영수에게는 경고처럼 꽂힙니다. 박상호는 김영수의 침묵을 확인하고 한 발 더 들어옵니다. 어르신들 노후에 맞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무리한 거 아니고 이미 몇 분은 편해지셨어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편해진다는 말이 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찌르기 때문입니다. 박상호는 파일을 한번 보여주겠다며 근처에서 커피나 마시자고 합니다. 김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카페에서 박상호는 두툼한 서류를 펼쳐놓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어려운 용어가 이어지고 김영수의 눈은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때 박상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 보고 하시면 돼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김영수의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김영수는 그 순간 자신이 안고 있던 불안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싶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는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확인만 해보는 거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이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방향으로 조용히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박상호의 말과 편해진 노후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겹쳐집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만남이 그의 노후를 구하는 선택이 아니라 파괴로 향하는 천문이었다는 사실을요. 김영수는 그날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통장을 확인합니다.
아직 아무 돈도 넣지 않았는데도 숫자를 들여다보는 그 행동 자체가 마치 미래를 점검하는 의식처럼 굳어갑니다. 노후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생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상호의 말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형님 같은 분들은 마지막에 편해져야죠. 그 문장은 이로처럼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책임처럼 무거워집니다. 김영수는 자신이 이 기회를 잡지 않으면 가족에게 짐으로 남을 것만 같다는 막연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김영수는 결국 전화를 겁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자신도 모르게 땀에 젖어 있습니다. 상호야, 내가 말한 거 소액으로 한 번만 해보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김영수는 이미 한 발을 내딛었다는 걸 느낍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박상호는 아주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반 박자 늦춰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를 꺼냅니다. 형님, 잘 생각하셨어요. 진짜로요. 그 짧은 칭찬이 김영수의 불안을 한순간에 녹여버립니다. 은행 창구에 앉은 김영수는 번호표를 쥔 채 주변을 둘러봅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각자의 사정으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는 이 공간이 노후의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집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김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연습이다. 아직은. 서류에 서명하는 동안 펜 끝이 살짝 떨리지만 그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선택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인이 끝나자 직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서류를 정리합니다. 그 무심함이 김영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이순자는 남편의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끼지만 괜히 묻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그 침묵을 이해로 착각합니다. 며칠 뒤 아침, 김영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은행 입금 알림입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날짜도 금액도 박상호가 말했던 그대로입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장을 다시 열어봅니다.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김영수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 숨에는 안도와 함께 이상한 생기가 섞여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김영수는 박상호에게 먼저 전화를 겁니다. 들어왔더라. 박상호는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보셨죠, 형님? 제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식탁에서 평소보다 반찬을 더 집어듭니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시선을 멈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속으로 계산합니다. 이 정도면 조금만 더 해도. 그날 밤, 김영수는 잠자리에 누워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입금된 숫자를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다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합니다. 이 첫 입금이 돈이 아니라 그의 판단력과 존엄을 조용히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첫 입금 이후 김영수의 생활 리듬은 미묘하게 바뀝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숫자가 그대로인 날은 불안해지고 늘어난 날은 이유 없이 몸이 가벼워집니다. 돈이 아니라 감정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박상호는 그 변화를 정확히 읽어냅니다. 형님,
지난번 선택이 딱 맞았습니다. 그 말은 확인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립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누군가에게 아직 판단을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은 그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며칠 뒤 박상호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에 물량이 하나 더 열렸어요. 그 말은 제안이 아니라 기회처럼 포장됩니다. 이미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자리입니다. 김영수는 그 문장에서 자신이 안쪽 사람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빠져나오고 싶다는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이순자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한 예감을 느끼지만 섣불리 묻지 못합니다. 김영수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종류의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은 설명을 거부하는 얼굴입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자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조금만 더 넣으면 이자도 커진다. 이미 들어간 돈이 기준이 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판단이 아니라 더 벌지 못하면 손해라는 착각이 그를 밀어붙입니다. 김영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자기 설득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다음 날 김영수는 다시 은행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도 떨리지 않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할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이 행동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은 이미 다른 계산을 끝낸 상태입니다. 며칠 뒤 두 번째 입금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김영수는 휴대전화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올라오는 건 역시 라는 확신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불안은 이미 선택을 의심하는 감정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먼저 전화를 겁니다. 이번엔 좀 더 넣어도 되겠더라. 박상호는 짧은 침묵 뒤에 말합니다. 형님, 결단력이 있으셔서 잘 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칭찬이지만 실제로는 김영수를 더 깊이 밀어넣는 손짓입니다. 통화를 끊은 뒤 김영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들이 흔들립니다. 그는 그 불빛들처럼 자신의 선택도 아직은 환하게 빛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는 속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들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김영수는 이제 통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이순자가 부엌에 있을 때는 절대 보지 않고 샤워를 한다고 말한 뒤 혼자 방에 들어가서야 휴대전화를 켭니다. 숨기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사실이 그 자신에게조차 낯설지 않습니다. 노후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일이 어느새 비밀을 관리하는 생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상호는 그런 김영수의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영수의 숨결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 읽어냅니다. 형님,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김영수는 웃으며 넘기지만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려 마음 한편이 들뜹니다. 이미 그는 누군가에게 선택받은 사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뒤 박상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이번 건은 규모가 좀 큽니다. 김영수의 심장이 잠깐 멎은 듯하지만 그는 바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에 정리됩니다. 그 말은 김영수의 머릿속에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식탁 앞에 앉아도 젓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이순자는 그런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김영수는 잠깐 눈을 피한 뒤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 짧은 대답은 거짓이었지만 김영수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말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이순자가 잠든 뒤 거실로 나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머릿속에는 하나의 그림만 남아 있습니다. 이걸로 끝내자. 지금까지 들어간 돈, 앞으로 들어올리자. 모든 것이 이 선택으로 정리될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그를 지배합니다. 며칠 뒤 김영수는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직원은 집 담보 대출에 대해 차분히 설명합니다. 위험성도 책임도 함께 이야기하지만 김영수의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사인하는 손은 놀라울 만큼 안정적입니다. 이제 그는 불안보다 결단을 내린 사람의 평온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온 김영수는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집니다. 괜히 TV 소리를 키우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공기를 채웁니다. 이순자는 그 과한 밝음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그 시선을 애써 외면합니다. 이미 그는 선택을 했고 선택 뒤에는 돌아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혼잣말을 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그 말은 다짐이 아니라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뒤늦은 위로였습니다. 김영수는 그날 아침도 습관처럼 휴대전화를 집어듭니다. 눈을 제대로 뜨기도 전에 통장을 여는 손놀림은 이제 몸에 밴 반사처럼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숫자는 전날과 똑같이 멈춰 있습니다. 입금 예정일은 이미 지났고 알림도 설명도 없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의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처음 든 생각은 분노가 아닙니다. 불안도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이 이 작은 이상 하나로 무너질 수 없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침 내내 김영수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먼저 반응하지만 대부분은 광고 문자나 은행 안내 메시지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박상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깁니다. 김영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전화를 겁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그는 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곧 다른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회의 중이겠지. 지금은 바쁠 때겠지. 이제 김영수에게 의심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위한 가장 불편한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괜히 서랍을 열었다 닫습니다. 이순자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김영수는 잠깐 멈칫하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대답합니다. 아니, 그냥 은행에서 문자가 좀 늦네. 그 말은 분명 거짓이었지만 김영수는 이미 거짓말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입금은 없습니다. 김영수의 안에서는 지금까지 애써 눌러두었던 감정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가장 나쁜 가능성만은 피합니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걸어온 모든 선택이 잘못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화면이 떠오르고 다시 눈을 뜨면 어둠뿐입니다. 이순자는 남편의 뒤척임을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묻는 순간 이 집에 쌓여있던 침묵이 한꺼번에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수는 다시 통장을 확인합니다. 여전히 숫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김영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합니다. 입금이 하루 이틀 늦어진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아무 설명 없이 이어지는 침묵은 이제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는 아침부터 마음이 급해져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현관 앞을 서성입니다. 이순자의 시선을 느끼지만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디 가세요? 그 질문에 김영수는 짧게 말합니다. 보릴 좀. 김영수는 기억에 의존해 박상호가 알려준 사무실로 향합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먼저 느껴집니다. 사람의 왕래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복도는 지나치게 조용하고 엘리베이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김영수는 괜히 숨을 고르며 층수를 확인합니다. 번호는 분명히 맞습니다. 사무실 앞에 서자 김영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춥니다. 간판이 사라진 자리에 나사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는 한참을 그 자국만 바라봅니다. 철거 중이겠지. 하지만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기에는 너무 힘이 없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잠겨 있어야 할 문이 의외로 쉽게 열립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김영수는 숨을 멈춥니다. 책상은 비어 있고 컴퓨터도 서류도 없습니다. 벽에 걸려 있어야 할 액자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곳에는 사람이 떠난 흔적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운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열어보지만 안에는 먼지뿐입니다. 휴지통도 비어 있고 바닥에는 발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제야 느낍니다. 이 공간이 비워진 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요. 김영수는 다시 박상호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기계적인 안내음으로 바뀝니다. 그는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그제야 손끝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퍼져나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은 김영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붙잡고 있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는 비로소 이해합니다. 이건 지연도 일시적인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요. 자신은 실패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노려진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영수는 창밖만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걷고 차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인생만 이곳에서 멈춰버린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식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합니다. 이순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김영수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업도 돈도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환상이었다는 사실을요. 김영수는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의 공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느려지고 현관불은 켜지지 않은 채 어둠만 남아 있습니다. 집 안은 조용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온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이순자가 앉아 있습니다. TV는 꺼져 있고 탁자 위에는 서류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김영수는 그 종이들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그 중에는 집담보대출 계약서가 섞여 있습니다. 그는 잠깐 입을 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김영수의 가슴을 더 세게 조입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조금씩 말을 꺼냅니다. 처음엔 소액이었고 이자가 들어왔고 그 다음엔 금액이 커졌고 마지막엔 집까지 걸었다는 사실을요. 말이 이어질수록 이순자의 얼굴에서는 감정이 사라집니다. 분노도 충격도 아닌 완전히 식어버린 표정입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노후를 혼자서 결정했어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선고처럼 떨어집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불려옵니다. 김영수는 같은 설명을 다시 반복합니다. 목이 타들어가지만 물을 마실 틈조차 없습니다. 아들은 말을 듣다 말고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아버지, 왜 하필 그런 인간 말을 믿었어요? 그 말에는 걱정보다 실망과 분노가 더 짙게 묻어납니다. 딸은 울면서도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이건 아버지, 인생 문제예요. 그 문장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상 선을 긋는 말입니다. 그 순간 김영수는 확실히 느낍니다.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더 이상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순자는 끝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말합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그 말은 김영수를 집에서 내쫓는 말이 아니라 함께 늙을 미래를 완전히 거둬들이는 선언입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벽을 넘어 들어옵니다. 대책, 정리, 책임이라는 단어들이 칼날처럼 귓가를 스칩니다. 그 대화 속에는 김영수의 자리가 없습니다. 침대에 앉은 김영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이 잃은 것이 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야 분명해집니다. 그는 노후를 잃었고 신뢰를 잃었고 무엇보다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에서 김영수의 이름은 조심스럽게만 언급됩니다. 그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지만 이미 그 가족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의 시간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가라앉습니다. 아침이 와도 일어날 이유가 없고 밤이 와도 잠들 이유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는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이순자는 필요한 말만 남기고 자식들은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습니다. 김영수는 이 공간에 살고 있지만 이미 살아있는 존재로 취급받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우편함에는 매일 새로운 봉투가 쌓입니다. 대출이자 고지서, 상환독 촉장, 법적 절차를 예고하는 문구들. 김영수는 봉투를 뜯지 않고 쌓아두었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읽습니다. 글자는 분명 한글인데 그 의미는 더 이상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잃을지의 순서뿐이기 때문입니다. 무료 상담센터도 찾아가 봅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고릅니다. 사기꾼은 이미 다른 이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계좌는 비어 있으며 돌려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합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들이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었고 확인만 받았을 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수는 짐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젊은 시절 상장과 감사장, 아무도 다시 펼쳐보지 않을 서류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김영수는 처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집에 무엇을 남겼을까? 이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부부는 더 이상 싸우지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관계는 분노보다 더 깊은 단계, 무관심으로 내려갑니다. 어느 날 밤, 김영수는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바닥에 길게 늘어지고 집 안에는 시계 소리만 흐릅니다. 그는 통장을 다시 열어보지만 숫자는 이제 감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저 확인해야 할 기록일 뿐입니다. 같은 시간, 박상호는 다른 지역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다른 이름을 쓰고 다른 노인을 마주 앉힌 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이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손해입니다. 그에게 김영수는 이미 기억에서 삭제된 이름입니다. 며칠 뒤 김영수의 이름은 신문 한 귀퉁이에 실립니다. 노인 대상 투자 사기 피해자. 그 문장은 사실이지만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아무도 그 이후의 삶을 묻지 않고 아무도 그의 안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의 노후는 폭발하지도 극적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문장으로 남습니다. 노후를 파괴하는 건 사기꾼이 아니라 의심하지 않았던 나 자신이다라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버 머니 시리즈 지인이 권한 투자 그 선택의 끝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